안녕하십니까. 송경인의 부자TV 송경인입니다. 자, 이번에 지금 그 규제들에 의해서 주택시장이 2021년도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한번 보는 시간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2021년도에 아파트가 오를 거라는 거를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떨어지실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앞전에 아파트 값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는가를 먼저 한번 보고 앞으로도 더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지 그걸 보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아파트 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게 13년도 기준 잡는데요. 실제로 아파트 값이 최저점을 찍었던 시점 기준으로 잡으면 2010년, 11년, 12년 기준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아파트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른 기간을 잡으면 길게 보면 한 9년, 짧게 보면 한 8년, 그래서 한 10년 가까이 아파트가 지금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아파트 상승의 첫 번째는 금리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실제로 97년도 IMF 이후부터 지금까지 쭉 떨어지면서 금리 기준으로 지금 현재 0.5%대까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금리가 앞으로도 계속 떨어질 수 있겠나, 이게 저는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금리는 기준금리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시중금리는 앞으로 좀 더 올라갈 것이다. 지금 현재 시중금리가 2%대입니다. 그래서 2%대 후반까지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하면 기준금리와 상관없이 금리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실제로 12월 17일자로 지금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창원, 전주, 할 거 없이 지금 실제로 저기 전라도 순천까지 전부 다 지금 투기 조정 지역으로 36곳이 지정됐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이 창원 의창구가 투기 과열지구로 또 지금 묶이면서, 실제로 이제 투기 조정 지역으로 묶이냐 과열지구로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의 대출이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다음에 거주 요건, 청약 요건들이 강화된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으로 주택 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 자체가 굉장히 좁아져 버리고 어려워졌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에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를 정부에서 굉장히 장려를 했죠. 그래서 많은 혜택을 주겠다 해서 2017년도에 많은 갭 투자, 법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실제로 올해 710 정책이 나오면서 실제로 지금 보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취득을 해야죠.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팔아서 그 차익이나 이득을 봐야 되니까 양도세가 있습니다. 이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취득세 기준으로 잡으면 1가구 1주택 혹은 1가구 다주택으로 전환하더라도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취득세 부분이 지금 수도권 조정지역이 이제 다 됐으니까 전국에 어디 특별한 지역을 빼고는 다 지금 취득세 기준이 다 잡혀버렸으니까요. 취득세 기준으로 잡으면 투기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기준입니다. 그래서 1가구 1주택자는 1에서 3%,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자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8%, 1가구 3주택자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수에 대한 취득세가 11%거든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그전에는 1,000만 원을 냈다면 이제는 2주택자로 넘어가게 되면 8천만 원을 내야 되고요. 3주택자로 넘어가게 되면 실제로 1억 2천의 취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내면서 주택수를 눌리는 시장하고 1억이 가까운 혹은 1억이 넘어가는 취득세를 내면서 주택수를 늘려가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괴리감이 굉장히 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보유세 자체도 0.5%에서 최대 3%였던 게 이게 지금 계속 올라가는 이런 구조에서 0.6에서 3% 고가주택 혹은 다주택자 개념으로 넘어가면 3에서 6%까지 구조가 바뀌었고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지금 잡아드리는 게 법인입니다. 법인. 이 법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수가 228만 4천 호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약 230만 채의 주택을 다주택자 개념으로 갖고 계시거든요. 이 중에서 상당수가 법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다주택자 개념으로 보면 15.9%인데 이 15.9% 중에서 서울, 강남이 1위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1,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 제주시가 1, 2위를 차지하고 세종시가 4위에 지금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기준만 잡더라도 실제로 5가구 중에 1가구는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개념. 제주도,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정확히 따져보면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4가구 중에 1가구가 다주택자 개념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구수 개념으로만 보더라도 지금 보유세에서 법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6%의 일괄 보유세를 내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개념 10년만 갖고 있으면 60%입니다. 그렇게 따지게 되면 여기에다가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2015년, 2027년까지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2030년도까지 시장가의 95%까지 맞춰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이 보유세는 커지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법인들이 내년 5월 30일까지 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지 못하면 재산가 산정 기준으로 넘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놓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 다음 또 플러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가 1가구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보유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파리 정책 이후에 보유분에 대해서는 2년 거주 10년 보유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 내년부터는 1월 1일부터는 실제로 보유 10년 거주 10년 그래서 1년에 4%씩 80%를 실제로 40%, 80%를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보유와 거주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자,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자는 그러지만 1가구 2주택자일 경우에는 양도세를 감면을 못 받는다. 그래서 1가구 3주택, 1가구 4주택 갖고 있어도 주택수가 많으니까 차익을 많이 봐야 되는데 차익이 늘어난 만큼의 최대 82.5%라는 양도세를 내야죠. 그러니까 간단한 예로 10억짜리 집에 차익이 10억이 났다. 팔고 보니까 10억에 8억 2,500을 세금으로 양도세를 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복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갖고 있었던 동안에 보유세 또 내고 있었던 상황.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자니까 종부세까지 내고 있던 상황. 그 다음에 취득할 당시에 1가구 2주택자로 넘어오면서 취득세를 1에서 3% 낸 게 아니라 실제로 8 내지 12%라는 걸 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양도 차익이 났어도 팔고 보니 내 호주머니에 내 손에 쥐는 게 없는 시장이 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세 번째 이 금리도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 세금의 문제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택시장을 좀 가늠을 해볼 수 있고요.
있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이제 2012, 13, 14, 15년도까지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2016, 17, 18, 19년도까지 공급량이 뚝 떨어졌고요. 이때는 거의 1년에 45만원에서 50만원씩 공급되던 시장이 이 이후에부터는 30만원에서 40만원씩 공급하다가요. 2018, 19년 올해까지 2020년도까지 투기 조정지역, 뭐 핀셋 정책, 뭐 여러 가지 규제,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분양가 상한제, 개발 이익금 환수,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사업성 절하. 사업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 뭐 근대 문화 유적지라고 해가지고 뭐 일부 좀 시설들을 남겨놔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좀 있었어요, 서울에. 그래서 실제로 공급량이 굉장히 줄었던 시장이고요. 그래서 2021, 2022년 조금 길게 가면 2023년도까지는 공급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 부족한 시장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이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거주 요건이 들어가면 전세나 월세 물량으로 나오던 이 구조를 실제로 소유자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대구에 집 하나 있고 경기도권에 집 하나 있고 서울에 집 하나 있다. 그러면 대구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 대구 집 팔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서울로 가야죠. 서울에 가서 똘똘한 집 한 채 눌러서 직접 거주 요건까지 채우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이런 요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 줄어든 시장에 전세, 월세 물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지금 규제책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2020년도, 2019년도, 2021년도까지는 수요가 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게 2019년부터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서울의 공급량이 굉장히 적으니 임대아파트 플러스 혹은 전월세 시장의 공공 임대주택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올해 가을에 지금 들어와서 서울 수도권에 약 127만 호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127만 원을 쏟아내겠다. 거기다 맞춰서 실제로 202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실제로 50조가 넘는 자금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즉 공급이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구조다. 당장 입주 물량은 적지만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면서 일단은 많은 수요층들을 사전 청약 예약까지 받으면서 수요층을 끌어당기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는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실입주 물량은 좀 적으니까 청약 물량이나 혹은 전세 물량은 잠깐 호가 혹은 신고가를 찍을 수 있는 시장이 나올 거라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2년 내지 길면 한 4, 5년 후부터는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는 공급량이 2021년도부터 굉장히 급격히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시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금리, 두 번째 조세 법안, 세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급량이 늘어난다.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한 생산지수 저하, 소비지수 저하, 그 다음에 무역 수지 저하, 수출 뭐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밑으로 지금 저하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이 주택시장에 주택을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금리, 시중금리가 올라간다. 그 다음에 세법 문제, 접근하면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에 실제로 내 손에 쥐는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구조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정부 주도형으로 공급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시장을 가져오고 있다. 물론 이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차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수도권에 127만 호라는 굉장히 많은 양의 공급량이 늘어나는 시장은 분명하다. 거기다가 공공 임대 시장까지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급량이 늘어나는 구조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19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 가계의 부채가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에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갯주머니가 지금 비워가고 있고 가슴이 뻥 뚫려가고 있고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유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주택을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갭 투자나 추가적인 투자 요건으로 들어가기는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한 심리에 전세가가 굉장히 올라가니까 전세에 사는 차라리 사버리는 건 어떠냐라고 사실은 일부 어떤 작용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1년도에 그 시장마저도 조금 힘들어지는 시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시면 2021년도부터는 주택시장이 조금 힘이 빠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들이 5월 31일까지는 팔지 못하게 되면 재산세 부과 대상자로 넘어가고 종부세 대상자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는 이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지금 공급이 시장 기존 주택 시장 공급이 좀 늘어나는 이런 시장이 2021년도 상반기부터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도 상반기부터 조정받아서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저는 길게 보면요 2025년까지 보고요 짧게 보면 2023년도까지는 집값이 하향 기조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지금 전국이 다 투기 조정적으로 다 묶였다고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서울, 수도권, 그 다음에 각 광역시가 있고 그 광역시 주변에 시 단위가 있다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힘 빠지는 시장이고 다만 이 지역에서도 일자리가 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버티기는 하겠으나 급반등해서 지금 신고가를 찍는 시장까지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리고 소득을 늘리고 나의 어떤 능력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이 주택시장은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해서 자산을 소중히 지키는 것도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만큼은 지금 정도는 내년 6월 1일까지 버티지 마시고 정리하는 타이밍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무주택자 혹은 집을 타 지역에서 옮겨서 지금 가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다. 기다리는 자가 승리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영화의 대사 중에 한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강한 자가 강한 게 아니고 버티는 자가 강한 거다. 자, 이거는요 해석이 나름이겠지만 주택이 많은 사람이 버티니까 강한 자가 아니고요. 이거 절세 요건이 안 맞으니까 지금 무주택자나 혹은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잠깐 버티셔야 된다. 그래서 강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전반적인 거 한번 제가 짚어드리고 다시 한번 그러면 부동산으로 그러면 앞으로는 부자 될 수 없느냐? 진정한 부자들은 또 다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지금부터 10년, 20년, 10배, 20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강남 아파트가 지금 10년이 지나도 이미 30억대, 40억대 집이 10년 지났다고 60억대, 80억대 집 되라고는 저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보여지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차익 반등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시장 또 한번 짚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병현이었고요.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